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 내 최대 건설업체들이 연달아 지금 파산에 직면하는 그런 네. 일. 정치적인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지방정부 세수는 지금 거의 한 40 내지 50%가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중국은 지금 금융위기가 조만간 터지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 3월인가요? 그 SVB 사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연준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확 막아 눌렀는데 이러한 금융위기가 만약에 또 발생이 된다 해도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해도 또 그런 식으로 눌러서 끌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신용 파괴월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유동성인 신용 승수명권 줄어들면서 금융위기가 진행하고 경기는 이제 하강으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유동성을 집어넣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재정 지출을 집어넣는 거, 통화를 증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방법이 돼요. 근데 실제로도 2008년 말에 미국이 돈원 통화를 2배로 늘려요. 네. 기준금리도 5%대에서 이 0.25%가 줄기차게 낮춰요. 또 재정 지출도 당시에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집행을 해요. 아, 네. 그런 걸 통해서 경제 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진행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 기간은 1년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경기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단독으로 본원통화 늘리고 재정지출 늘리고 기준금리 낮추면 미국만 골병들어요.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재정지출만 예로 들면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그 수익성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기피하는 쪽에 네. 주로 투입이 돼요. 그렇다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고 네. 또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성장률을 낮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홀로 재정 지출 늘리고 본원통화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물가도 불안해지고 또 생산성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이 형편없이 낮아져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면서 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에요. 하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그 설비 그쪽에 인프라 사업을 하고 뭐 공장을 짓고 하면서 우리도 그때 중간재 수출하면서 좀 먹고 살았고 세계 경제가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당시에 미국이 그 전까지는 G7으로 세계 경제 정책을 조율하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2008년 12월이죠. 그때 G20 회의를 소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모두 다 소집해서 거기에서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서 이번 금융위기를 벗어나자. 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G20 참여 국가들이 모두 다 거기에 동의를 해줘요. 네. 중국도 그 일환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그 덕에 당시에 진행되던 세계적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요. 네. 물론 그 여파로 2009년 1년 동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중국만 그때 9%대인가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성장률이었는데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에이펙에서 저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다. 여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냐.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 때 돈을 안 풀어가지고 지금 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 그 중국의 그 경제학자 한 분이 이 불 꺼진 집들 이것만 숫자를 헤아려서 그 발표한 적이 경고한 적이 있어요. 빈집이 6,500만 채다. 또 KBS는 그걸 받아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그 특집 방송을 했었잖아요. 요즘은 1억 채라고 하더라고요. 1억 채 훨씬 넘었죠. 지금도 조사한다니까요. 불 꺼진 아파트 몇 개인가 조사를 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뭐 1,000만 채니 1억 3천만 채니 이런 이거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당시에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그걸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 홍수가 계속 밀려온 거예요. 네. 2021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흥다 사태, 지난해에는 완다 사태, 올해는 비구이안 사태. 그러니까 중국 내 최대 건설업체들이 연달아 지금 파산에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홍수가 그 댐 위로 넘치고 있어요. 댐은 아무리 튼튼해도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금융위기가 조만간 터지지 않느냐. 아무리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국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 시진핑의 이 부동산에서의 버블을 꺼트리려고 하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버블 꺼트리기 작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제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시진핑이에요. 이제 그 세계사를 보면 그 정치적인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일지라도 계속해서 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경제는 성장하고 번영을 해요. 근데 그게 후퇴하잖아요. 여지없이 그 몰락의 길로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자유가 활발하게 주어졌을 때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민주화는 뭐 경제 성장, 경제 번영의 전제 조건이에요. 반대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정치 권력은 계속해서 집중돼 왔었고 경제적인 자유도 계속해서 제한을 받아왔어요. 이게 가장 큰 변수예요. 이게 중국 경제를 장기 쇠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다른 쪽을 보니까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게 중국은 국가 통제 경제니까. 그렇죠. 기업도 있고 설비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회사들이 지금 10여 년째 존속하는 그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소위 이거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좀비 기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유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독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허락한. 근데 이 국유 기업조차도 절반이 좀비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반도체 또 배터리 이쪽은 핵심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중국의 그 소위 말해서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미
60% 이상이 좀비 기업이 돼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라도 남길 수 있는 데가 10%가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뭐 아니면 뭐 태양광 관련해서 뭐 패널, 뭐 이런저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 뭐 죽겠다 해가지고 막 그 뭔가 그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관세 규제를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그만큼 경쟁력이 센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런 그 산업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했잖아요. 아, 재정 그렇죠. 지원,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등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키워놨는데 지금 중국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도 지금은 재정 여력이 안 돼요. 네. 특히 지방 정부들이 뭐 경쟁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육성을 해왔었는데 지방 정부 세수는 지금 거의 한 40 내지 50%가 저 과거보다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 수입의 30에서 40%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세수도 지금 대수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들의 그 재정적인 여력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여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쪽하고 배터리 이 산업과 관련된 이제 그쪽 자원 채굴 업체 등등의 지금 경영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렇군요. 어느 기업이든 국유 기업이든 또 뭐 어떤 기업이든 경영 수지가 수년간 적자면 그 기업은 망해요. 그렇죠. 좀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까먹고 있는데 지금도 못 벌고 앞으로도 못 벌 것 같다. 그럼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그럼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뭔가 거기도 이제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터지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뭔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거나 아니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그 환부를 드러내놓고 수술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정권 안보와 연관이 있어. 이게 시진핑이 자기가 뭐 여러 업적을 남긴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그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들조차도 공개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통계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성장률 조작은 아주 심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긴 뭐 중국 데이터는 안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믿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투명하지 않은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렇게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다고 하면 한국은 어떨까?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가 기침하면 우리는 뭐 독감 걸린다고 하잖아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네. 우리 엔터업계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험한 영으로 우리 한류 전체를 다 차단했잖아요. 우리 엔터업계가 그 뒤로 일본 시장 개척하는데 더 노력했고 동남아 시장 개척했고 북미 시장,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 거기에다 중동 시장, 유럽 시장, 심지어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을 해내잖아요. 네. 이게 기업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렵고 일본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수출만 봐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업체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시장 개척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제1위 수출 시장이 됐잖아요. 네.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근래에. 근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주변 환경에 매달리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너무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 현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성장 잠재력도 높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요. 네. 또 성장 지속력도 높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 6% 넘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에서 먼저 터지든 중국에서 먼저 터지든 유럽에서 먼저 터지든 먼저 터진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금융위기를 가장 타격이 적게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그 경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2%가 낮아요. 네. 국내 저축 다 미국으로 빨려가죠. 국내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정책이에요. 네. 정부는 지금 환율이 높아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경상수지도 반드시 흑자 규모가 줄어요. 그리고 경기는 하강으로 돌아서요. 네. 반대 사례가 없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강해지면 우리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원화 강세. 네. 그러면 수출은 늘어요. 그리고 경기도 호전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럼 이 수출업체들 어떻게 하겠어요? $150짜리 개발하고 $200짜리 개발을 해내요. 네. 반드시 해낸다고요. 필사적으로 대드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요.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믿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수출액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네.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는 총액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9%대밖에 안 돼요. 네. 한때 8%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 얘기는 내수가 우리 GDP의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오를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예요. 네. 우리 자원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주요 설비들도 대부분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접근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예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 또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저 주식시장 봐요.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저축, 국내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졌잖아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하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살아나요? 그렇죠. 국민은행, 아니 국민연금 이쪽도 이제 외국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린다고 하고, 네. 그것도 큰일이에요. 저는 앞날이 걱정인 게 뭐냐면 우리 환율이 네. 최근에 지금 1,350원 훌쩍 넘었다가 지금 다시 1,330원대로 오늘 떨어졌잖아요. 네, 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혹은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리더라도 시장의 힘이 그걸 다시
떨어뜨릴 거예요. 반대 사례가 없다니까요. 아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이 더 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원화 약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정부에서 눌러서 이거 떨구려고 하고 있다. 그 사람도 한 면만 봐서 그래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여객시장 그 비딩을 보거나 국내 외환시장 그 선물시장의 비딩을 보면 그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저 환율 방어 정책 펼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정부가 매수 주문을 늘려서 환율을 끌어올려요. 네. 외환 매수 그 주문을 넣어서 그러니까 환율을 끌어올려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한 2, 3일간 지속되죠. 그럼 일주일 뒤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더 오르겠거니 하고 현재로 와서 외환을 사게 돼요. 네.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은 급등을 해요. 최근에 그랬어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더 올라가면 안 돼.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그거를 다시 낮춰요. 지들이 올려놓고 다시 뭐 외환보유고 풀어서 다시 낮추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참 답답한 마음이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외환위기 터지는 거 아니니까 자꾸 제가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 가능성은 물론 낮아요.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지금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처럼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